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소위 아세안의 국민들이 미국, 중국, 유럽, 인도, 일본 등 동남아에 영향을 주는 5대 국가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국가는 65%의 지지를 받은 일본이었습니다. 2위는 유럽 41%, 미국 27%, 인도 21%, 중국 19%의 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의외죠. 일제히 침략을 받았던 국가들이 일본을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결과는 어떻게 된 일인가? 일본은 전후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지속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지역의 일본 투자액도 중국을 몇 배나 상회하고 역내 1위의 자동차 브랜드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산 자동차들이죠. 재무장을 원하는 일본은 군사 외교적으로도 이 지역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왔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가진 중국에 대한 반감을 지렛대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같은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근 국가들을 설득해 왔죠. 경제와 안보가 보수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세하고 최저임금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뉴스를 1년 내내 내보냈던 보수 경제지들이 정말 안보, 경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걱정됐다면 시간당 800원 오르는 시급이 아니라 바로 이 아세안 지역에서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럴 리가 없으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보도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네.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국민들,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 신뢰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유럽, 미국, 인도, 중국 네, 순이고 일본이 가장 높네요. 예, 네.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오랜 세월, 예. 예, 오랜 세월 일본은 여기에 공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신뢰하지 않는다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51%. 미국이 거의 비슷합니다. 50%. 1%도 차이가 안 나요. 인도도 매우 높습니다. 45%. 그리고 유럽이 35%, 일본이 17%. 신뢰하지 않는다는 순위도 굉장히 낮아요. 예. 그 아세안 국가들이 대부분 중국과 국경을 맞대거나 인근 국가들이라 과거에 전쟁사가 있거든요. 분쟁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기 쉽지 않겠죠. 네. 지금도 영토 분쟁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굉장히 높고 필리핀은 난사군도 그리고 베트남도 파라셀 제도 그리고 마찰들이 직접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그보다 훨씬 가까운 2000년 전에 쭉 거슬러 올라와서 쭉 쌓아왔다가 아니라 몇십 년 전에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네, 아예 전쟁을 치른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화교도 많고 1대1로 때문에 중국이 밀고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데 일본이 이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지역 균형을 위해서 밸런스를 위해서 일본 재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 논리를 오랫동안 들이대며 아시안 국가를 설득해 왔어요. 그게 이제 동남아 이 국가들을 이해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 부족하니까 일본이 재무장해서 중국을 견제해 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도 일본이 이 지역에 오래전부터 진출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관계를 맺어왔고 그게 이제 미국이 제3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동남아 발전 과정에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오랜 세월 투자액도 많고 자동차 경제적 관점에서도 일본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하다못해서 일본의 축구 J리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동남아 쿼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 선수들이 일본 리그에서 뜁니다. 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사 외교적 관점에서 우리 보수나 경제지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들 정체성이 안보와 경제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 없잖아요. 실제로는. 또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최근에 왜 초계기 레이저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 한참 논란이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해설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 방위대왕이라고 있어요. 그걸 5년 10년마다 고치는데 여기 일본의 협력 대상 항상 1위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꾼 것에 보면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들보다 더 뒤에 있어요. 후순위로 밀린 건가요? 네, 더 밀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올해 아베 그 총리가 헌법 개정을 해서 네, 중요한 선거가 2개나 있습니다. 군사 재무장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 재무장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외교적, 국제적 지지 여론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뒤로 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가장 반대할 국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보 위협이 되니까. 네, 당장 반대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반한 여론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일부러 군사적 긴장도 만든 게 아닐까. 이 관점에서도 이걸 해설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도 굉장히 높게 가져야 된다. 경제적 관점에서 그렇고 안보적 관점에서 그렇고 우리 보수 경제지들은 그럴 리가 없다.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보수 경제지라고 하면. 이게 좀 길어졌네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북한 관련된 소식이 지난 새벽에 긴급하게 들어왔는데요. 북한 고위급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열차가 북중 접경 지역을 어젯밤에 통과했습니다. 현재 여러 언론이 이 인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4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열차는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15분 정도에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 기차역을 통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베이징에 간다면 오늘 오전 10시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만 김정은 위원장은 3차례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일 것 같다는 정도의 추정만 있는데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해서 맞냐고 한번 물어볼 생각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점. 이미 네, 그렇죠. 네. 작년에만 해도 3번이나 방중을 했기 때문에 방중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지금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작년에 3번 방중에 첫 번째는 남북이 판문점에서 만나기 한 달 전이고. 그렇죠. 3월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한 달 전이에요. 5월, 6월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회담 전에는 북한은 한 달여 전쯤에 중국을 방문해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데 라며 조율하거나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이 시점이라는 얘기는 아마 한 달 후에 북미가 다시 만나는 게 아닐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면. 네, 그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트럼프 대통령도 머지않아 곧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면서 장소까지도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대략 2월 초쯤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되돌아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예,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맞다면 맞는 것 같은데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잖아요. 보통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방중할 때는 갔다 온 다음에 발표하거든요. 네, 북중이 동시에 발표하기도 하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3차 북중 당시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만 바로 직후에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3차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죠. 예, 끝난 직후에 한 거거든요. 그때는 거의 동시에 했는데 그 앞에 두 번의 방중 때는 끝난 다음에 그렇죠. 알렸어요. 계속 극비에 붙이기 때문에요. 이 사안은 저희가 정세현 장관 연결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예, 그래서 북한 메시지도 점점 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과시권에 들어오는 모양새다라는 해석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해 선전 매체인 메아리가 어제 이제는 미국에 행동할 차례이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글을 내보냈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보자면 조미, 그러니까 북미 협상이 전진하려면 우리 공화국, 북한의 성의 있는 노력에 미국이 상응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제재 압박에 녹슨 창을 휘두르며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로 몰아간다면 부득불 감당키 어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하던 얘기고 북한에서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의 노영민 주중 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서요. 수석 비서관급 이상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내정됐다라고 하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후임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새로 선임된 분들은 인터뷰를 안 할 것이고, 예.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온 분들하고 저희가 인터뷰 한번 잡아보겠고, 언론에서 3년 차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임기 중반을 넘어선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1년 반하고 한 달 지났어요. 2017년 5월에 출범했죠. 예. 그러니까 아직 사실은 임기 중반도 안 된 겁니다. 예. 임기 중반이니까 아직, 초반부 상황이다. 1년 반하고 한 달 지났으니까요. 보통 뭐 2년 중반은 돼야 임기 중반이라고 하는데, 아직 임기 초반이다. 예. 하도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임기 중반 아닌, 중반쯤 된 것 같은데. 작년에 북한과 관련된 소식이 워낙 빠르게 바뀌어서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수석급 인사 두세 번은 더 보게 될 것이다. 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한식 뷔페와 패밀리 레스토랑이 작년 말부터 문을 닫은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비즈가 분석 기사를 썼는데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손님이 줄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메뉴나 서비스를 혁신하지 않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부진은 경영 실패와 포화된 시장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고도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탓만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웬일입니까? 예, 조선비즈이긴 한데요. 지난 1월 4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이게 재미있는 기사라고 한 것은 보통 이렇게 이런 매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면 그걸 끌어다가 최저임금 비판을 하곤 했었는데 조선비즈에서 그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닌지라고 되짚어줬기 때문에 재미있는 기사라고 가져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대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상황인데요.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민망한 대기업 상황인데. 하지 말아야죠. 예, 이러한 폐점들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끌어다 쓰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요. 지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혁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중소상공인의 경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별개로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대기업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기들 프랜차이즈 문을 몇 개 닫는다고 하는 건 웃긴 이야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서 2016년 전성기를 누렸던 이러한 한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의 입맛과 취향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식 트렌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빨리 변하는 유행이 급변하는 나라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인구 비율도 빠르게 바뀌고 있고요. 혼밥 쪽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은 과거 같은 영광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패밀리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이 인기라고 하면 한 2, 3년 크게 인기를 끌다가 그런 매장들이 갑자기 생기죠. 2, 3년 후에는 동시에 확 사라집니다. 예. 입맛이 유행을 이렇게 또 많이 탄다는 것도 신기하고 거기에 따라 매장들이 엄청나게 생겼다가 한꺼번에 또 망하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나라죠. 예. 보통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가면은 가게가 하나 생기면 그게 5년, 10년이 있잖아요. 영업을 못해서 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보면 무슨 닭이다. 예. 찜닭 뭐 이런 게 나오면 갑자기 주변에 찜닭 엄청나게 많이 생기죠. 열풍이 불죠. 예. 그러다가 몇 년 한 있다가 5년 이내에 대부분의 문을 닫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핫도그, 카스테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트렌드들이 꽤 빨리 변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식 뷔페라는 게 한 5, 6년 됐나요? 갑자기 나와서 크게 인기를 끌다가 인기가 사라들어서 문 닫는 거죠. 이걸 최저임금 탓을 하는 업계가 거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하는 근데 거죠. 그걸 조선일보, 조선비즈가 지적했다는 게 재밌다. 다음 뉴스는요? 예,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과 이순자 씨의 민주주의 아버지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요. 국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넉 달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요. 어제 저녁 JTBC가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몫의 조사위원을 정하지 못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호 씨를 추천하냐 마냐를 놓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려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린다는 자체가 웃깁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5.18이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자체가 이미
큰 문제죠. 예. 네, 그래서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지만원을 넣으라고 하는 일부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자체로 저는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결국은 그래서 지만원 씨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다음은요. 네,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어제 베이징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립을 중단하고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관심을 쏠리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이게 돈 문제, 통상 문제가 아니라 패권 전쟁이다. 1위 미국이 2위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그 아시안컵 개막전이 있었어요. 필리핀하고.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재밌는 선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결과만 봤습니다. 교체 선수로 필리핀에서 아주 재밌는 이름의 선수가 하나 등장해요. 영 허스밴드라고 이름이. 예. 제임스 영 허스밴드라고 찾아보니까 영국계 선수예요. 영국계 아버지와 필리핀계 엄마 사이에 태어나서 영국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 국가대표는 이제 필리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영국계다 얼굴 외모 굉장히 인기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영 허즈밴드입니다. 이름이. 꼬마 신랑인 거죠. 영 허즈밴드. 아시안컵 얘기도 앞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북한과 중국의 국경 경계가 매우 강화됐고 그리고 북한 고위급이 탄 것이 분명한 열차가 단둥을 통과했는데 과연 김정은 위원장일까요? 자, 저희가 급하게 아침에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언론에서는 아직은 추정된다고 보도하던데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날짜하고 장소 곧 발표한다고. 근데 단동 쪽에서 이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복잡하게 차도 못 땡기고 그러느냐 하는 불평이 우리식으로 보면 페이스북, 중국의 웨이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런 불평이 뜨자마자 바로바로 삭제가 됐다는 것은 바로 삭제가 됐다? 그렇게 뜨자마자? 바로 삭제가 됐다는 당국이 관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넘버2 최룡해나 김영남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까지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신변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장관님의 경험상 보자면. 예, 내 느낌엔 그래.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중국을 가는 것은 시진핑 만나서 지난번처럼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다롄까지 가지 않았었어요. 예. 그때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번에는 중국의 개방 도시 몇 군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잘 살고 싶고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핵과 미사일 내려놓을 여기가 있으니까 미국도 상응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띄울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해제를 해주길 바라면서 이 2차 정상회담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제재 해제가. 근데 일부라도. 근데 그게 이제 중국에 와서 그런 도시들 방문해서 북한은 그런 의지도 있고 이런 도시처럼 되고 싶으니까 우리 의지가 확실히 그러하니까 제재 해제 쪽으로 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러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공장장께서 이제 제재 해제 나도 그 용어를 썼지만은
해제와 완화는 좀 다릅니다. 아, 완화. 예, 일부. 완화는 해제, 조금 이제 풀어주는 거고, 해제는 완전히 끝내버리는 건데. 예, 완화를 해달라. 해제까지 가려면은 뭐, 그야말로 비핵화가 끝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불가역적인 상태로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되고, 당장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그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 준 거. 예를 들면, 뭐, 금강산 관광 정도는, 뭐, 또는, 현금이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은, 예. 그런 것 정도는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메시지만 가도 북한으로서는 희망을 가지고 그 북미 관계를 풀어나갈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 오늘 생일이라고 하는데 굳이 생일날 이렇게 움직임 보면 생일보다 훨씬 중요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거의 나왔다든가 작년에도 북미 정상회담 전에 한 달 전쯤에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미국과의 일정이 거의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일정을 거의 지금 조율이 끝나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년사를 보면은 예. 우리는 주로 대남 파트와 대미 파트만 관심을 가지고 봤고 언론에서도 그쪽만 부각을 시켰는데 사실은 그 대내 경제 문제 관련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번에 그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개방 현지를 간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그 안에서는 저희 신년사 관철을 위한 뭐 모임 같은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신년사 관철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 잘 살기 위해서 경제 발전 현장을 돌아보면서 의지를 다진다, 각오를 다진다는 메시지가 돼서 뭐 자력갱생도 강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중국의 개방 개혁 과정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벤치마킹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아 그렇군요. 네, 베트남식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보면 중국의 성공 사례가 결국 베트남한테도 영향을 줬고 북한한테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는데. 이번에 과거에 2011년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세상 뜨기 한 6개월 전에 5월 달에 바로 베이징 들어가지 않고 상해로 해서 기차를 타고 쭉 한 바퀴 양저우라는 데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그 장수성에.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동네예요. 거기가 양저우. 근데 거기 돌아서 난징으로 해서 베이징을 들려서 잠깐 왔지만은 그때 상해 갔을 때 이제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상해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개방개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소위 그 일정을 바로 베이징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결론이 나겠지만 10시쯤 들어간다니까. 근데 바로 그 거쳐서 상해라든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베이징을 들려가지고 오면은 미국 심기도 그렇게 불편한 건 없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자꾸 이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올해 북한 경제를 반드시 크게 부흥시키겠다, 살리겠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뭐 이런 관점에서 또 이 사안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말을 지금 신년사에서 말로 했는데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당신들 열심히 지금 하겠다고 그 신년사를 관찰하겠다고 노력하는데 나도 이렇게 몸으로 직접 노력한다. 뭐 보여주면은 뭐 그야말로 상하일체로. 그리고 또 그게 미국한테도 개방개혁 의지가 확실하게 전달이 되죠.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내일 대충 이제 동선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다시 모시겠습니다만 그 신년사에 보면 그 정전 체제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전 체제 당사자들이라는 게 결국 뭐 남북미 그리고 중국 아닙니까? 중국. 예. 뭐이죠? 예. 그 중국하고 이제 올해는 사자 체제 하에서 뭔가 이야기가 진행될 그런 사전 조율 작업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령 그 장소가 어디로 되냐에 따라서 역시 이제 동남아 쪽에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남북미 중 정상들이
거기에 뭐 참여를 한다든지 원래 싱가포르 때 그런 구상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종전선언을 하고 거기서 이제 평화협정을 협상하기 위한 평화협정 문제를 협상하기 위한 뭐 워킹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건 좀 뭐 어떤 점에서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의 의지를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경제 때문에 그쪽에 좀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관님 이 일정이랑 대충 윤곽이 드러나고 나면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급하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들이 도와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개위 사법개혁특위 박영선 발음 왜 이랬죠? 박영선 위원장입니다. 네. 발음 왜 이랬죠? 박영선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경원 의원하고 코너 하다가 그때가 그러니까 1년 전입니다. 약 서울시장 경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고정만 날아갔습니다. 맞아요. 계속 여기 나오는 게 더 좋은 일이었는데. 장사에 도움이 되는 거였는데. 자, 우선 조국 민정수석이 올린 글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은 이런저런 일들은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런 일들은 민정수석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민들이 도와달라. 네. 이렇게 이런 거는 했고 이런 거는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했다는 것들을 보면 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 인사제도 개혁 이런 거 등등입니다. 이게 잘 됐습니까? 그건 잘 됐죠. 잘 됐어요. 네. 조국 수석이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이것을 한마디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요. 줄탁동기. 줄탁동기요? 네. 줄탁동기 아세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갑자기 긴장하시네. 예, 분명히 들은 말인데. 분명히 들은 말이시죠. 닭이 알에서 부화하려면 안에서 그 새끼 병아리가 이 껍질을 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어미닭이 같이 팍 쏴줘야 이제 부화가 탁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어미닭의 힘,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줄탁동시. 사자성어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선 법무부 탈검찰화,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그동안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했던 뭐 검찰의 과거사 청산이라든가 몇 가지 쭉 얘기했습니다. 맨 앞에 내세운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인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우선? 그것은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고요. 법을 바꿔서 법을 바꿔서 해야 되는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 사실은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의 견인차 역할을 했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그 조정 역할을 제3자적 시각에서 했다는데 굉장히 큰 점수를 저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탈검찰화 법무부가 그러니까 그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됐다 혹은 뭐 검찰 중심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봤다라고 하면 탈검찰화 됐다고 하면 법무부에 근무하지 않는 한 이거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신설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어서 조국 수석은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닐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물밑에서 이제 크다란 흐름을 잡아왔고요. 그런 어떤 그 정부의 합의안을 토대로 해서 국회에다가 법안을 제출을 했죠. 법안을 제출하고 지금 사개특위에서는 그 법안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소위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 왔었습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소위에 임하고 있는데요. 하는지 안 하는지 잘 그렇습니다. 보도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요.
오늘 오후 2시에도 검경소위가 열려요. 네. 오늘 회의가 상당히 참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알려지면 오히려 더 안 좋으냐면 네. 검찰과 경찰이 서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네. 조금이라도 더 법률 안에 반영시키려는 그 노력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위원장이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상상하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치열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다 찾아다니면서. 검찰도 경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입장을 설명하는데 심지어는 사개특위 의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그분들을 좀 못 오시게 해달라고. 어떻게 못 오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고 또 저분 말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아서 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어렵군요. 네. 그 정도로 치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아주 낮은 자세로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좋다 해서 그동안에는 언론에 사실 노출을 거의 안 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지금 그 새끼 그 병아리가 알에서 막 부화되는 그 순간인데 이 어미닭의 힘,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야기하는 국민의 힘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이게 탁 부화가 되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 보자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좀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데 뭐 검찰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기존에 갖고 있는 권력을 내놓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사개특위 위원장이지만 2011년도에는 검경 소위 위원장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을 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네. 입안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하고 이인기 의원이 이제 여기에 찬성을 해줬는데 네. 이 두 의원이 2012년 총선에 못 나왔어요. 검찰에서 그분들의 그 아주 지나간 옛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을 막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개특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박영선 의원님 뭐 부린 거 없어요? 저도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당시에 검찰의 권력을 좀 덜어내려고 했더니 네. 두 사람이 딱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됐는데 그 두 사람이 찍혔더라. 찍혀서 뭐 검찰이 이상한 막 그 소스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 다. 네. 그게 자연스럽지 않고 검찰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던 거라고 보시는 그럼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지금 검찰한테 제가 그 얘기하면 본인들도 웃어요. 막강한 권력 기관이니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 이 두 가지를 다 쥐고 있는 거는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검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기소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은 유죄야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인상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또 그걸로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맞다. 이것은 검찰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제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는 다 분리도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분리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고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고 계시고 또 하나의 큰 쟁점은 공수처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공수처, 공직수사처. 진짜 오래 들었어요, 공수처. 이게 한 20여 년 된 논쟁거리인데요. 단어는 진짜 오래 들었는데 이때까지 다 안 됐거든요. 우선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하죠. 결사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하냐.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진도 어디까지 와 있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공수처는요.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의 정치검찰의 정말 아픈 비극의 역사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뭐 최근 10년간의 그 일을 보더라도 뭐 BBK 다스 이명박 사건만 보더라도 BBK 검찰이 그 사실 거짓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국민적 반감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의원님도 그 피해자시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배를 탔었죠. BBK. 그리고 국민들이 공수처 하면 약 80%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사실은 논의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의 외침도 사실은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그렇죠. 이루어져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사법농단.
법원과 검찰이 감정 싸움을 하면서 수사를 하잖아요. 예. 사실 이거는 제3의 기관에서 수사하면 저는 좀 더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가지고 지금 막 문제를 삼잖아요. 예. 이것도 특별감찰반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또 특별감찰관의 그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밑에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반대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대안으로 들고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수처라는 게 검찰이 아니라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휘를 받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수시로 네. 사전에 네. 계속해서 감찰도 하고 또 수사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말로는 옥상옥이다 이렇게 점잖게 표현하는데 그 내심 무슨 게 있냐면 이거 만들었다가 우리만 또 수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아, 의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의심은요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영원히 뭐 자유한국당은 집권을 못하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뭐 여야가 항상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장은 불안하다는 거겠죠. 글쎄요. 근데 저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공수처장을 본인들이 임명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논리를 펴요. 아, 공수처를 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네. 공수처장은 자유한국당이 임명하겠다. 네, 예, 임명하게 해달라 이런 논리를 피는데 저는 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네. 그런데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어느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했다는 그것 자체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특별감찰관법과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자. 이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있는 특검법 이걸 가지고 그냥 하자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특검은 이게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사건이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상설특검을 상임특검제 그러니까 항상 있는 특검. 그래서 기구 특검화 하자는 거죠. 그거 뭐 공수처하고 비슷한 성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것까지는 자유한국당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바로 이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대했어요. 약하다고. 아,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네. 그렇지만 저는 해주자.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그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이런 상임특검, 그러니까 기구특검화하는 것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논의를 했었거든요. 공수처 아래 단계죠, 이게. 그렇죠. 공수처 아래 단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약하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특별감찰관법이 통과돼서 이석수 특감이 임명이 됐잖아요. 결국 그 이석수 특감이 임명됨으로써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갈등 그리고 최순실의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네. 실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단계씩 나가면서 진전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그러면 그 중간 단계로 상설특검 네.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는 제가 대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직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상설특검이라면 네. 공수처까지는 아니어도 별도로 특검이 항상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상설특검을 해놓으면 예. 이게 마치 무슨 특검이 딜용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죠. 예, 야당이 막 하자 그래갖고 예. 이제 뭐 여당이 이걸 받아주면 안 그러면 법원 통과시켜주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 안 돼.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대한민국이 맑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맑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보니 얼굴이 맑아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살도 좀 빠지셨죠. 조금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 대단히 맑아지셨는데. 네. 사격이 재밌나 봐요? 아니에요. 저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요. 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쪽 그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다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맑아지셨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공수처는 공수처까지는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현재 전망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이 도와주시면 이것도 갈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국 수석이 공수처가 또 무산될 수도 있으니 상설 특검 정도에서 그냥 서로 합의하고 말 수도 있으니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이 이제 요즘 조국 수석 미운털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 수석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트집 잡고. 조국 수석은 취임 첫 달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국 수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이 모두가 다 검사 출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서운 사실 권력기관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권력기관 출신의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갖다 놨으니까 사실상 권력 뒤에 검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국 수석은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균형된 시각으로 이 사법개혁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의 그런 어떤 그 위치, 무게감 이런 것에 굉장히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막 지휘하고 뒤에서 검찰도 흔들고 뭐 원하는 정권의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나 조율하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안 하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너무 맑다. 오늘의 주제가 맑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어쨌든 간에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사법개혁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니까. 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곧 국민의 힘이다. 어미닭의 그 마지막 하나를 쪼아주는 힘. 네. 현실적으로는 공수처가 지금 힘의 구도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까지 못 가고 상설 특검에서 멈출 수도 있는데 그러자 조국 수석이 내막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사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국민들은. 조국 수석 내막을 알고 있는 조국 수석이 이제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손을 벌린 것이다.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런 이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요. 네. 이유 중에 하나다. 네, 네. 알겠고 사정은 알았고 저 2분 남았는데 오신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짚어주고 가십시오. 꼭 사개 특위의 사안은 아닌데 현재 뭐랄까요 이 이슈의 끝물이라고 보기 전인데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 기재부에서 고발한 거를 유지해야 된다, 취하해야 된다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밝으신 분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뭐 기재위원이니까. 네. 저는 유지해야 될 이유도 있고 취하해야 될 이유도 있다. 유지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유지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공직자로서의 그런 어떤 자신이 하던 일을 그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 한 부분만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한 부분만 아는 상태에서 그렇게 좀 책임감이 결여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취하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크게 봐야죠. 크게 봐야 된다. 네, 크게 보고 크게 포용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네. 우려는 이런 거를 그냥 두면 국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견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다 나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 다리 더듬듯이 이제 그런 어떤 한 부분만이 부각되는 것 이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또 크게 그 신재민이라는 분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또 마음속에 열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취하하는 것도 하나의 공직자에서 시민으로 돌아간 만큼 시민의 발언권도 있는데 그 존중해야 된다. 만약에 표를 하나 던진다면 어디에 던지십니까? 근데 둘 다 이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말고 기재부 장관님이 취하해 시간 지난 다음에 주시는 것이 어떤가. 박영선 위원장.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바로 전기 히터, 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인데요. 최근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에